454경기 173골 98개 역시 발롱도르 순위 11위,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최초의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피프로 베스트 11 1회,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4회,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의 역대 득점 순위 5위, 그리고 도움 1위.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세 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린 주장이자 팀의 최초의 아시아인 주장. 손흥민이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써내려온 역사입니다. 그 손흥민이 토트넘의 하얀 유니폼을 내려놓습니다. 하마터면 1년 만에 끝날 뻔한 전설. 손흥민이 2015년 레버쿠젠으로부터 400억이라는 당시 국내 선수 최고 이적료로 토트넘으로 이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적료였냐면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기록한 715억에 이어서 아직도 2위 기록일 정도로 당시 토트넘에서 기대하고 데려온 선수였고, 솔다도 라멜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이적료로 데려온 선수였습니다. 과정도 드라마틱했습니다. 이미 레버쿠젠에서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예선까지 2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레버쿠젠과의 관계에 삐걱임이 있었고 구단도 어느 정도 의중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선수를 데리고 있는 쪽이 이적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붙인 손흥정 감독을 설득했고, 구단 선수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손흥민이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절친한 사이로 지내던 터키 국가대표 차라놀루는 손흥민이 난데없이 훈련에 불참을 하니까 손흥민의 유니폼을 챙겨서 훈련장으로 향할 정도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에게는 비밀로 이루어진 이적이었죠. 특히 이적 당시 우리나라의 피파 랭킹이 50위권 바깥이라 대표팀의 전체 경기의 75%를 뛰어야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3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이라는 이적료로 인해서 특별 규정으로 취업 비자가 나오는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에이스의 빅리그 입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전설의 시작이 1년 만에 끝날 뻔했죠. 첫 시즌부터 족저근막염을 달고 시작을 했고, 더불어서 레버쿠젠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오프 더 볼 움직임에 대한 부족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즌에 리그에서 4골, 유로파리그에서 3골, FA컵에서 1골, 그러니까 불과 지난 2시즌 레버쿠젠에서 리그 10골을 계속 기록했던 공격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오니까 날카로움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때 손흥민은 독일에 거의 돌아갈 뻔했다고 합니다. 볼프스부르크와 거의 개인 협상은 마무리 지었지만 감독인 포체티노가 한국어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득을 하면서 극적으로 다시나마 토트넘에서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설의 시작. 그 다음 시즌이 시작할 때도 오히려 시즌 초반 리우 올림픽에 다녀오면서 자리를 비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달라지기 시작하죠.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출전이 많았던 첫 시즌에 비해 지금의 자리를 만들게 된 왼쪽 윙어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기용되기 시작합니다. 리그에서 득점도 14골이나 기록했고 FA컵에서 6골로 득점왕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 통틀어서 한 해 21골을 기록하면서 한국 선수로는 유럽리그 종전 최다골 기록인 차범근 감독의 17골을 넘어섰죠. 무엇보다 아시아 선수가 21골을 기록하면서 출전하면 2경기당 1골을 기록하는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시즌도 18골을 넣었지만 팀이 3백을 쓰기 시작하면서 윙백으로 기용된다거나 하는 부침이 있었지만 도움도 11개를 기록하면서 득점과 어시스트에 모두 기여하는 선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백민은 세 번째 시즌인 18-19 시즌이었습니다. 리그에서의 활약은 당연했지만 무엇보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이 대단했죠. 특히 맨체스터 시티와의 8강전의 1, 2차전에서 각각 1골과 2골을 기록하면서 팀을 4강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4강 아약스와의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더욱 치중했지만 그마저도 아약스를 꺾어내고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박지성에 이어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뛰는 두 번째 한국 선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결승전에서 리버풀을 만나서 경기 초반 아쉽게 페널티킥으로 실점했고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가게 되었죠. 그리고 2대0으로 패배하면서 준우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 세계 최고의 선수를 시상하는 발롱도르 후보에 22위를 하면서 30인 이내로 들어간 최초의 아시아인이 되기도 했죠. 19-20 시즌은 손흥민을 데려온 포체티노가 경질이 되고 무리뉴 감독이 온 시즌이었습니다. 감독이 바뀌면 흔들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았고 여전히 18골과 12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손흥민이 여전한 토트넘의 주축임을 입증했고, 무리뉴 감독도 손흥민에게 너무 뛰지 말라고 하면서 관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도 10개의 골과 10개의 도움을 넘게 기록한 선수를 의미하는 텐텐클럽에 2년 연속 들었을 표를 보시면 나오죠. 무엇보다 21-22 시즌이 백미였는데 리그에서만 23골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23골을 넣는 동안
단 한 골의 페널티킥 골도 없었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진정한 득점왕은 살라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또 한 번 발롱도르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종전 자신의 순위를 갱신하면서 무려 11위에 등극하면서 무려 11위에 등극하면서 아시아 선수로 칭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세계적인 선수라는 것을 증명한 시즌이었습니다. 물론 손흥민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전성기를 상징하던 데스크 멤버 델레알리, 에릭센, 손흥민, 케인 중에 델레알리와 에릭센은 팀을 떠났고 케인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태였죠. 그 이전에 이미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뤘던 선수들이 각자의 이유로 팀을 떠났고 영혼의 파트너 해리케인도 23-24 시즌을 앞두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하면서 그 시기에 뛰었던 선수는 벤 데이비스 선수와 손흥민 단 둘만이 남았고 경기에 뛰었던 선수는 손흥민만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을 떠난 선수들은 거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손흥민은 컵이 아닌 역사만 남는 선수가 될 것이라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토트넘을 지켰고 23-24 시즌에는 주장으로 선임되면서 토트넘 최초의 비유럽인이자 아시아인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쯤 팬들도 차라리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자 트로피는 포기하고 역사로 남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트로피를 위해 떠나갈 때 자리를 지키면서 늘 토트넘과의 우승을 기대하는 낭만적인 상황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즌 전체로 보면 너무 힘든 시즌이었어요. 리그 성적은 지속적으로 추락했고 강등권 위에 바로 위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시즌 때 이후로는 오랜만에 발바닥 부상으로 막판에는 잘 뛰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서 트로피를 드는 것보다 토트넘에서 팬들과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선택을 했고 그것을 끝내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41년 만에 토트넘의 메이저컵 대회 우승을 차지한 세 번째 주장이 되면서 토트넘의 역사에 트로피와 함께 남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납니다. 손흥민의 인터뷰에서 이미 몇 주 전에 팀을 떠나는 것을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시즌 더 머무르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다시 한번 뛰고 새로운 감독도 손흥민을 이전 소속팀에 있을 때부터 높이 평가했던 만큼 본인이 남겠다고 하면 남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미 프랭크 감독이 부임하고 첫 면담에서 공격수 중 유일하게 팀을 떠나겠다고 밝힌 선수가 손흥민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손흥민은 자신의 욕심만 따지자면 한 시즌 더 남아서 주장도 더 달고 챔피언스 리그도 다시 한번 밟으면서 더 많은 기록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어쩌면 냉정하게 지금이 팀을 떠날 때라고 생각을 했죠. 팀이 가장 필요했던 우승팀이라는 타이틀과 그 우승을 자신이 주장으로 이끌었고 자신이 가장 찬란하고 기량이 출중할 때 토트넘에 온전히 쏟아낸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에는 늘 자신보다 팬들이 중요했고 팀의 축구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올해 손흥민에게 가장 강력한 구애를 한 것은 사우디였습니다. 연봉 474억 원이라는 식으로 그야말로 이적만 하면 엄청난 돈방석에 앉게 될 그런 오퍼들이 손흥민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었죠. 이 정도 연봉이면 떠나도 되지만 의외로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은 LAFC였습니다. 아직 계약이 1년 남은 토트넘의 입장에서도 이적료 측면에서 사우디가 낫지만 미국 무대로 연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내년 월드컵의 주 무대가 미국입니다.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손흥민은 내년 월드컵 본선에 대해서 출전 의지를 갖고 있고 자신의 커리어상 마지막 월드컵이 될 무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독일로 돌아가거나 돈만 생각하면 사우디 무대로 가는 것이 좋지만 손흥민은 매번 중요하게 생각하며 선택을 이어왔던 선수였습니다. 자신의 커리어상 마지막 프로팀이 될 수 있는 결정을 감성이나 금전적인 선택이 아닌 다시 한번 자신이 국가대표로서 더 잘할 수 있는 무대로 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10년을 헌신한 레전드의 예우를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어느 팀인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월드컵을 거론했다는 것에서 사실상 LAFC로 굳어지는 분위기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선택도 자신의 명예나 감성이나 돈보다는 대표팀을 위한 한국 축구 팬들을 위한 결정을 하는 손흥민은 원래 그런 남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흥민 이전에도 유럽판에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거도 있었고요. 그 예전 차범근 감독이 최초의 독일 땅을 밟으면서 한국 선수가 유럽에 갈 수 있다는 길을 열었다면 박지성이 한국 선수도 우승팀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한국 선수가 팀의 에이스이자 주축으로 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 의지는 다른 어린 유럽파들에게 이어질 겁니다. 차범근 이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빅리거가 나왔고 박지성 이후로 팀의 빅리거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을 걱정할 때쯤 이강인이 나타났듯 우리의 축구의 역사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손흥민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줬고 자주 환호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지만 꾸준히 달렸고 골을 넣어줬죠.
조금 더 손흥민이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비난을 할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전에 손흥정 감독이 언젠가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면 아들이 자기가 뛰고 싶은 팀에서 즐겁게 축구하다가 은퇴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적마저도 월드컵이라는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축구도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쓰레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손흥민 은퇴? 은퇴는 아닌데 잘 생각해보니까 손흥민 선수 한국 나이로 34시던데? 34시기도 하고 뭐 만으로는 32, 3쯤 됐겠지? 아직 은퇴 결정된 것도 아닌데 너무 은퇴처럼 떠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되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약간 좀 뭔가 한 팀에 10년 그리고 그래도 뭐 토트넘이 우승을 못하긴 했지만 작은 팀은 아니잖아. 그런 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게 있어. 박지성은 사람들이 경기 전에 그 기사로 떠. 1시간 뭐 30분 1시간 전에 박지성 선발. 그러면 경기를 보는 거야. 근데 박지성 벤치 혹은 박지성 명단 제외. 그러니까 박지성은 뛰는 게 중요했어. 그리고 어쩌다 골 넣어주면 아우 잘했다 였다면 손흥민은 아 오늘 골 못 넣었네. 골 넣으면 와 역시 손흥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박지성의 느꼈었던 행복을 2배로 좀 늘려줬던 대신 박지성은 우승을 너무 많이 했던 선수였고 손흥민은 우승은 좀 거리가 멀지만 뭔가 계속 아슬아슬하게 그 최고의 자리에 한국 선수가 월드 클래스 선수들과 대등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축구 팬들의 자부심을 올려주는 그런 선수였고 어제 손흥민 골 넣었냐? 이 대화가 자연스러워. 박지성은 올해 몇 골이나 넣을까? 이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왜냐면 박지성은 1년에 5골 넣는 선수였어요. 1년에 5골 정도. 물론 5골을 넣는 윙어가 못하는 윙어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알잖아. 메시, 호날두 이 사람들도 윙어잖아. 왜 우리나라에 저런 선수가 없을까 할 때 나타난 게 손흥민이었고 어제 나 손흥민의 프로 데뷔골을 다시 봤거든. 그때 그 전율이 다시 오더라고. 아 맞아 이런 선수였어. 어떻게 넣었냐면 뒤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골키퍼가 튀어나오니까 오른발로 툭 뛰어서 골키퍼를 넘겨. 그리고 왼발로 그냥 밀어 넣는 거야. 그 문전에서 이렇게 되게 화려한데 침착하고 자연스럽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그때가 손흥민이 만 18세였다. 아직 성인도 안 된 선수가 그렇게 골을 넣는 걸 보고 그러면서 기록을 봤는데 200골을 넘게 넣었더라고. 프로 통산 뭐 앞으로 더 넣겠지. 그 와중에도 왜 그렇잖아. 레전드 대우 받을 수 있는 팀들이 손흥민이 분데스리가에서 5년을 있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을 있었는데 당연히 토트넘에서 10년을 떴으니까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에는 가고 싶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뭐 돈만 생각하고 사우디로 가자. 뭐 김민재 선수 요새 사우디 이적설 나오대. 돈만 생각하고 사우디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긴장감 있는 경기 하고 싶고 그 와중에 자기를 많이 기용해 줄 수 있는 상황의 팀에 가고 그 토트넘에서 함께 했던 또 위고 유리스라는 그 케인과 손흥민 이전에 주장이었던 이제 선수 골키퍼가 또 그 LAFC에 있어.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조금 더 높은 기량을 그래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팀으로 간다는 점에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직업이잖아. 직업 물론 이제 적은 돈을 받지는 않을 테지만 그리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 정말 메시만큼 큰 연봉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적은 돈을 받고 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돈이란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뭐 더 받으면 좋고 뭐 500억 받으면 좋고 뭐 1000억 받으면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냥 딱 내가 뭔가 명예를 남기겠다. 내가 뭔가 기록을 더 높은 팀 이렇게 남기겠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은퇴하면 축구계에서 아예 안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축구를 위해서 딱 쏟아붓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꾸준히 뭐 구설수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야 그런 구설수가 좀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통제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이른 것도 대단하고 손흥민이 진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은퇴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